근처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알고 자살로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름이 시작되는 2012년 6월 25일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차량이 잘 다니지도 않는 야산에 덩그러니 불에 탄 차량이 놓여있다는 신고 전화. 경찰은 혹시나 추가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19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신고자가 보았던 불에 완전히 소외된 무소 차량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어떤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건 불에 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체는 훼손 상태가 심해 지문 등을 조회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차량 번호를 조회하자 드러난 사망자의 신원,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던 60대 조 씨였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조 씨는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이 무소 차량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출입이 잦았더라고요. 도박 빚이 생겨서 자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면 차량 안에 연탄 및 자살 시도를 했을 도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조 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사망자의 기도에서 어떤 그을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두개골에 골절 등이 확인되었고요. 추측컨대 화재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던 조 씨. 평소 그의 이웃들 역시 조 씨가 조폭처럼 위협적이라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살해라도 한 것일까? 경찰은 조 씨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탐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한편 사망한 조 씨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낸 경찰. 그런데 그의 거주지는 일반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가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어느 공장 2층 사무실 안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왜 공장에서, 그것도 숙직실이 아닌 사무실 안의 작은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일까? 심지어 그가 공장에 거주한 지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카지노 출입이 잦았던 조 씨가 도박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곳 공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은 조 씨의 채무 관계를 주목하는 한편 공장의 소유주와 조 씨의 관계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태백의 한 야산에 불타있던 남자의 죽음의 진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외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외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남성이 60대의 조 씨로 차량과 함께 불에 탄 채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위치, 차 안 다니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또 조 씨의 모습 등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정선, 태백 이런데 강원랜드 인근에 있는 그 길가에 새 차들이 그렇게 많이 주차돼 있대요. 먼지가 뽀얗게. 저도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차들이 진짜 많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네, 다 압류된 거. 차 타고 와서 네. 그거 잡혀놓고 도박하다가 그거 뺏기고 버스 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이 경찰도 이거 보면 또 자살이구나. 그러니까 강원랜드 근처 경찰 애들은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일단 가정집이었는데 가정집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그냥 근처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고 저기 구걸하다가 그거 구걸한 돈으로 또 도박하고 이 경우처럼 그냥 공장에 얹혀 사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전 분명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년간 여기서 생활을 해왔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소문이 뭐 조폭 같았다, 무섭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이게 범행 대상성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폭 같았던 게 뭘까요? 남의 뒷일 해주고 어깨로 돈 좀 받아 먹고 그러면 이제 원한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주먹 쓰는 애들이니까 그럼 죽은 사람한테 원한 있는 사람이 해치우는 그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전이 돈이 있으면 여기서 거주를 안 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정도 지금 이제 좀 보기는 치정은 좀 애매해요. 그냥 돈 아니면 원한, 청부 폭력의 피해자거나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장소, 이 유기된 장소 같은 상황이면은 이건 유기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처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니까 네. 그걸 알고 이렇게
스테이징을 한 거겠죠. 의도 자체는 이게 뭐 빚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차에서 방어했다라고 보이고 싶어했다. 그렇죠. 자살로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면 두개골 골절은 사실 어쨌든 이게 방화 전에 여기가 치명상으로 좀 봐야 되겠 몸이 크니까. 네. 제압은 몸이 크니까 제압하려면 당연히 둔기로 네. 공격해야 되겠죠. 이게 골절될 정도면 그러면 그 맞은 순간 거의 뭐 약간 좀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서 있을 때 맞았는지 누워 있을 때 맞았는지 뭐 이건 알 수가 있겠죠. 위치나 부위를. 네. 자, 조 씨가 왜 공장에 머물고 있었는지, 이 공장 소유주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 당시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가 머물고 있던 공장의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 그는 62세의 남성 박 씨였습니다. 그런데 공장 주인 박 씨와 조 씨의 관계는 단순한 공장주와 직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7년 전부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2005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됐습니다. 공장 주인인 박 사장이 과거 파주에 건축한 연수원 건물이 있었는데 조 씨가 그 연수원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박 사장의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해왔던 조 씨. 혹시 두 사람이 가족 관계인 건 아닐까? 하지만 신원 조회 결과 두 사람은 먼 친족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 씨의 연수원에 있던 파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박 씨의 연수원은 부도가 나고 현재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박 씨와 조 씨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는지 연수원 주변을 탐문한 경찰. 그러다가 한 주민으로부터 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 연수원 부도나면서 박 사장님이 채권자들한테 엄청 시달리시더라고요. 빚 독촉하려고 자주 찾아오는 걸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며칠 후부터 맨날 찾아오는 빚쟁이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문에는 그 연수원에 머무는 조폭 한 명이 손을 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연수원에 지내는 조폭처럼 보였다는 한 명. 주민은 실제 그가 조폭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험악한 인상과 거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조폭 추정 인물은 며칠 전 야산에서 불타 발견된 조 씨였습니다. 정황상 박 씨가 채권자들을 내쫓는데 조 씨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연수원 부도로 지낼 곳이 사라진 조 씨가 다시 박 씨에게 거주할 곳을 부탁했거나 혹은 박 씨가 조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조 씨를 강원도 태백에 있는 공장에서 지내게 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왔던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 그렇게 2011년부터 조 씨는 박 사장의 공장에서 지내게 되었고 박 씨의 공장 직원들 역시 조 씨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경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우연히 들었어요. 사장님이 조 씨한테 돈을 빌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조 씨가 대체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막 그러면서 엄청 독촉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 급하게 2년 전 구입한 차를 팔아서 갚았던 걸로 알아요. 대체 박 사장은 얼마의 빚을 졌길래 조 씨의 독촉을 받은 것일까? 그런데 확인해보니 박 씨가 조 씨에게 빌렸던 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크다고만은 할 수 없는 돈이었지만 조 씨가 계속해서 채무 변제로 압박을 해오자 박 씨는 조 씨에게 400만 원을 갚고 그를 공장에서 내보낼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조 씨에게 변제했으나 조 씨는 계속 공장에 눌러앉아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에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박 씨. 그런데 과연 이 400만 원의 채무 관계 때문에 이런 살인까지 벌어진 게 맞는 것일까? 박 씨가 범인이 진짜 맞는 것인지 경찰은 불에 탄 진실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네, 둘 사이가 좀 오래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부터 뭐 좀 상호 서로 필요로 한 거죠. 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돈을 꺼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채권자들이 오면은 조 씨가 쫓아내주고, 근데 사실은 조 씨라는 사람이 그걸 빌미로 박 사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즉 말하자면 돈 필요하지? 내가 좀 조금 빌려주는데, 근데 사실 그 돈은 큰 돈도 아니야. 400만 원이에요. 뭐 몇천만 원이라면은 공장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400만 원은 무슨 이게 운영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명목상으로 걸어놓고 하는 동네 양아치들의 짓거리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사망한 사람이 했던 걸 보면은 공짜로 지금 숙식을 제공해주는 박 사장한테 그렇죠. 예. 뭐 돈을 뭐 빌려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준 네. 돈은 아니고 네. 그냥
명목상 채권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수작이죠. 그러니까 박 사장은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가겠어요? 버티고 막 갈등이 있고. 그럼 지금 이제 400만 원 자체는 지금 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관계성으로 좀 봐야 될까요?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뭔가 붙으면 경찰은 이렇게 볼 거예요. 당신 채권자 세무자 맞네 라고 하면은 거길 퇴거시키고. 그럼 이게 살인 동기까지 동기는 아니죠. 동기는 아닌데 네. 감정이죠. 조란 놈이 이 박한테 들어붙으려고 한 거에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건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이건 기생과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사이의 감정의 수단인 거죠. 네, 그럼 감정 문제나 그 사이에 갈등 관련된 거를 좀 예, 살펴봐야 그게, 되는. 그게 맞을 거예요. 네. 자, 지금 유력한 용의자로 박 사장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중에 다른 용의자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의 과거 채무에 대해서 조사하던 경찰은 또 다른 의심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7월경 조 씨가 고소당했던 이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던 조 씨.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소를 당한 후 1년 반이 지난 2007년 12월 27일 조 씨도 상대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좀 의아한 것은 두 사람이 고소와 무고죄 고소를 주고받을 때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400만 원 정도였어요. 조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던 남성은 60대의 고 씨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두 사람이 채무 금액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를 확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중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에서 같이 거주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서로 돈 문제가 생기고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 씨는 조 씨를 고소한 문제로 조 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평소 고 씨는 조 씨에 대해 내가 쟤를 죽이든 반신불수를 만들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공장 주인의 박 사장과 새로운 용의자 고 씨, 두 명의 용의자 사이에서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된 경찰은 우선 조 씨가 사망하기 직전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다행히도 공장 입구 쪽에 CCTV가 있었습니다. 6월 24일 밤 10시 30분경 이 공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나타 차량이었고 공장 주인 박 씨 차량이었습니다. 늦은 밤 직접 차를 운전해 공장으로 향했던 박 사장. 그런데 공장 50m 앞 부근에서 박 씨가 누군가를 내려주는 모습을 찍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강원도를 향하기 직전인 24일 저녁 5시경 종로 5가 부근 도로에서 누군가를 태워 함께 이곳으로 내려온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박 씨와 동행한 이 남성 누구일까? 경찰이 박 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자 놀랍게도 박 씨와 동행한 남성은 2007년 조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그 남성, 바로 고 씨였습니다. 이상한 게 박 씨와 고 씨가 2012년 5월쯤에는 두 차례 정도 연락을 주고받은 반면에 2012년 6월 2일부터 범행 전날인 23일까지 갑자기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박 사장의 차량이 공장에서 나간 25일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박 씨의 소나타 차량 뒤로 피해자인 조 씨의 무쏘 차량이 뒤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강원도 정성 인근을 이리저리 움직였던 두 차량. 그렇다면 조 씨는 이때까지 살아있던 것일까? 그리고 공장 50m 전에 내렸던 고 씨는 이때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우선 피해자가 어디서 사망했는지 범행 장소와 도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장 사무실 안 조 씨가 거주하던 방부터 수색을 진행했고요. 혈흔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루미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의 침대 쪽 벽면으로 누군가의 혈흔이 튄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 씨의 혈흔인지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2007년에 좀 접점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고 씨라는 사람이고 이때 뭐 또 사기죄 맞고서 했었는데 이때도 금액이 또 400만 원이었어요. 하필 400이죠. 네. 그 400을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고 씨와 조 씨는 중국에서 민박집 운영으로 알게 됐어요. 동업 관계였을까? 그게 아니라 조 씨가 고 씨를 그냥 데리고 부렸던 것 같아요. 때리고 일종의 학대를 하면서 고 씨는 원한을 갖죠.
저 새끼 내가 언젠간 죽일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지 몰라도 박 사장과 접점이 생긴 것 같아요. 조 씨한테 좀 고통을 받고 있던 박 사장과 예전부터 계속 죽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고 씨가 접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전날 직전에 종로에서 이 고 씨를 태워서 박 사장이 내려오는. 왔는데 그 전날까지 수십 차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네. 박 사장과 고 씨가. 그 이전에는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람인데, 그리고 현장 50m 전에 내려줬어요. 한참 뒤에 박 사장의 차와 소나타. 조 씨의 차가 나갔어요. 셋이 들어왔는데 둘이 나갔어요. 네. 차는 두 대죠. 왜냐하면 고 씨는 차를 타고 오지 않고 박 사장이 차를 타고 왔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무쏘는 고 씨가 운전을 하겠구나. 네. 박 사장은 박 사장 차를 운전하겠고, 그러면 조 씨는 이미 시체가 돼 있겠구나. 혹은 뭐 거의 시체에 가까운 네, 상태. 그렇게 네.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얌전하게 고 씨가 움직이는 차량에 타고 있으려면 그 두개골 골절, 그렇죠. 그 부분이 뭐 이미 근데 발생을 해야 보니까 되는. 침대 쪽에 혈흔이라고 했어요. 루미놀로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루미놀이 벽면으로 다 있다는 거는 바로 뭡니까? 누워 있는 자는 상태에서 바로 가격해서 튀었다는 거. 공격 장소는 아무래도 공장의 네. 그 이건 거주. 뭐 과학적으로 루미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거기서 공격을 당한 거고, 그 혈흔의 DNA가 조 씨라는 것만 밝혀지면은 뭐 이거는- 사건은 네. 비교적 조 씨의 공장 사무실 안 방에서 혈흔이 발견됐고요. 그 DNA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 벽에 묻은 혈흔은 조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박 씨와 고 씨를 모두 체포한 경찰, 그리고 사건 당일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 억울하다며 엇갈린 진술을 늘어놨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고 씨를 태우고 공장에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고 씨가 공장에 있던 자기 짐을 챙기러 가겠다고 해서 갔던 거예요. 아니, 고 씨가 공장 안으로 짐을 챙기러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공장 밖에서 담배나 태우면서 그냥 고 씨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는 고 씨. 결국 직접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 씨가 잠들어 있던 조 씨를 살해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망한 조 씨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가담한 것은 맞지만 무쏘 차량을 불에 질러 사체를 성게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없다며 모든 것이 고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박 사장. 하지만 고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제가 박 씨 차를 타고 태백으로 내려간 게 함께 조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냥 조금 혼내줄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거긴 박 사장 공장이에요. 자기가 먼저 범행 도구까지 준비해 줬으면서 조 씨 사체를 태울 때도 저한테 라이터를 건넨 게 박 사장이에요. 전 담배도 안 태워서 라이터는 평소에 갖고 다니지도 않는다고요. 실제로 고 씨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태백의 공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박 사장의 진술은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 사장의 태백 공장 구석에 고 씨의 짐이 쌓여 있기는 했지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 양이 많아 담배를 태우며 기다리는 단시간 내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짐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쓸만한 물건은 없어 보여 굳이 조명 상태도 좋지 않은 야심한 시각에 고 씨가 공장 안으로 혼자 짐을 가지러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박 씨가 고 씨의 범행을 정말 몰랐다면 살해 현장을 발견한 이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 사람은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과 그 이동 경로 역시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 씨는 애초 잠자는 조 씨를 살해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고소건과 그동안 구타를 당했던 사실에 분해 조 씨에게 약간의 상해를 가할 생각이었다는 고 씨. 그렇게 그는 박 사장이 준비해준 노루발 못보비를 들고 조 씨의 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불 꺼진 공장이었잖아요. 일단 너무 어둡고 제가 조 씨 방에 올라가 보니까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다리 좀 부러뜨려야겠다 생각하고 다리 부분을 빠루로 가격했어요. 근데 그게 조 씨 머리였더라고요. 이불을 덮어 써서 실수로 그의 머리를 가격하게 됐고 그렇게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조 씨. 모든 것이 사고였다는 고 씨의 진술. 하지만 당신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기에는 더운 여름철이었고 방의 벽면까지 조 씨의 피가 튀었습니다. 이불을 쓰고 이게 가능한 것일까? 게다가 고
고 씨가 들고 간 도구는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는 95cm 상당의 노루발 목보비. 다리가 아닌 다른 부위를 강하게 내려칠 경우 생명에 위험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 씨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착각해 머리를 가격했다는 진술 역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과 주변 CCTV 등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박 씨는 공장 50m 앞 부근에서 먼저 고 씨를 내려준 다음 공장으로 들어가 조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후 그곳 공구대에 있던 빠루를 계단에 준비해두고 고 씨를 공장으로 데려와 흉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준 뒤 자신은 공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고 씨는 박 씨가 가르쳐준 범행 도구를 들고 공장 2층 사무실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 씨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에 내리쳐 조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의 추정과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두 용의자의 진술, 과연 법정에서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 둘이 진술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둘 다 범행의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박 사장은 얘를 어쨌든 내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면은 어차피 보복을 할 거고 죽여야 되는 목적이 있죠. 코 씨는 평소에도 저 새끼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야 이거 죽여서 같이 묻자라고 하진 않았어도 대충 상황을 보면은 둘 다 서로 이심전심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 씨의 말이 조금 어긋나는 것은 빠루잖아요. 네. 이거 쇠예요. 그거 맞으면 뚫려요. 그거 죽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한 번 차고 다리라 붙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제압은 하겠다. 죽일 의도까지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피가 많아. 자기는 그런 의도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차에 박 씨의 요청이라든가 사주가 있어갖고 잘 됐다. 공동 공모 정범.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 씨의 주장대로 이불을 뒤지고 쓰고 있어서 머리인지 몰랐는데 비산혈흔이 이불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그건 말이 수는 안 되죠. 예.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이터는 사실은 이제 담배를 고 씨가 안 피고 박 사장이 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화는 차를 해야 되면 박 사장이 사실 발화에 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처럼 또 그렇죠.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네. 뭐 같이 시체를 싣고 나갔으니까 네. 어차피 공범이에요. 사체 손괴의 공범이에요. 그건. 문제는 죽이고자 정확히 공모를 했느냐. 네.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고 씨와 박 씨 같이 가서 같이 죽이고 같이 쳐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왜 고 씨만 들어갔을까? 여기서 제가 아는 게 박 씨 사장은 말은 그렇게 해도 걔가 죽일 걸 알고 있어. 둘 다 알고 있지만은 네. 말은 꼭 그렇지 않았던. 박 씨 같은 경우는요, 검찰 수사 당시에 이 고 씨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고 하길래 공장에 널린 게 연장인데 뭐가 걱정이냐, 연장으로 피해자를 패라, 피해자는 연고자가 없어서 죽어도 찾을 사람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진술을 박 사장이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의 의도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통화나 연락을 그렇죠. 사전에 주고받았던. 예. 그러면서 서로가 통했던 것 같아요. 자,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더라? 김 PD 단서를 찾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월급이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카드값 나간 돈이 이게 뭐더라? 카드값은 사지 마. 자네가 연예인이야? 아니 그 쇼핑은 줄였어요. 근데 보험비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부탁으로 들어놓은 걸 아까워서 둔 게 많아가지고요. 김 PD 그럴 때는 보험 장터에 연락해보게. 보험 장터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뭐는 보장되고 뭐는 보장이 안 되는지 쉽게 알려주고 보험금 받기 힘든 보장은 싹 정리해줄 것세. 제 상황에 필요한 보험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 일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필요한 보험으로 정리하라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보험 장터 검색해도 되는군요. 보험비 좀 줄였으면 요 앞 한우 이 투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네, 밥 한번 살게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 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재판 결과 고씨, 박씨 둘 다 좀 다른데요. 고씨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루발 목보비로 내려치게 된 동기와 방법, 흉기를 휴대하게 된 경위, 흉기의 종류와 크기 및 위험성, 흉기로 타격을 가한 부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위가 생겨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15년을 선고를 했고요. 박 씨의 경우 고 씨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였고 자동차를 방화함과 동시에 사체를 손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고 씨가 박 씨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박 씨를 모함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박 씨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위 각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라면서 10년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 씨는 일반 살인의 가장 중간적인 형태 형량이 내린 거예요. 15년. 네. 너 왜 죽였어? 제가 날 때리고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오케이. 그건 인정. 뭐 인정? 그리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 그럼 거기까지는 평균인데 지금 박 씨 문제예요. 네. 박 씨는 자기는 안 죽였다. 아니 죽인 거 보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고 씨는 자기도 죽일 이유가 있었지만 박 씨가 사주할 이유도 있었던 거고 문제는 공동 공모 정범에 있어서 박 씨의 그것을 하기에는 다른 증거가 애매해요. 뭐 진술은 있어도. 그러니까 형량으로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고 씨는 과거에 갈등이 있었고 박 그렇죠. 씨는 지금 이 직전에 현재.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자기가 아는 갈등이 정말 죽여버린다고 했던 고 씨 쉬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에 안 죽일 쉬러 걸- 왔으면은 그렇죠. 이게 안 발생했던 것인데. 죽일 걸 알고 싫어온 거잖아요. 네, 그 입증의 수단이 고 씨의 진술밖에 없으니까 네, 판사들이 보기에는 분명 공동 공모 정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피고인이 유리한 쪽으로 10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사망한 사람이 좀 못되게 구운 건 사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판사들도 네. 역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네. 어느 정도까지 참작한 거죠. 네, 뭐 굉장히 분명히 힘들었었겠지만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끔찍한 살인으로 글쎄 이걸 뭐. 해결해야 했느냐는 네. 또 별개의 문제니까 어쨌든 지금 이 박 사장 같은 박 씨 같은 경우에는 형을 다 살고 나왔고요. 이 고 씨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없었다면 곧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